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오늘 그래서 다녀오신 곳도 범죄 예방과 관계가 깊은 곳. 네네. 범죄 예방국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국. 네, 범죄 예방 정책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보호관찰 제도입니다. 보호관찰 제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조커라는 영화에도 보면 처음에 조커가 그 보호관찰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계속 면담을 합니다. 준수사항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주로 확인하고요.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는 구속되어 있던 사람도 그날 그냥 석방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면 그 길로 가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고 재범을 막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보호관찰을 붙이게 되면 경우.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호관찰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도구가 이제 전자발찌. 전자발찌. 그 제가 오늘 전자발찌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예. 처음 봤어요. 보시죠. 전자발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건 이 다 이렇게 생긴 걸 쓰는 거죠? 이게 몸에서 멀어지면 감지하는 건가요? 이걸 차고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차면은 스스로 못 풉니다. 그 외에는 목욕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차고 있어요. 차고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관제 센터로 신호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녀온 데가 관제 센터거든요. 관제 센터에서 이 전국의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지도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냥 GPS로 곧바로 이제 위치를 포착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와. 이 발찌로부터 모든 신호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발찌의 상태, 대상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했는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가 실시간으로 신호가 여기로 다 전송이 돼서 경고가 바로 오게 됩니다. 그 팀에 바로 전화해서 그 팀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조치.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이다 이러면 이제 출입금지 구역이 뭐 학교, 유치원 이런 데는 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가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동하는 속도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지 택시를 타는지도 다 알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데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요. 거기 왜 있냐, 왜 가냐. 또 이거 차고 있으면은 피해자 1km 거리까지 접근하잖아요. 그럼 또 삐삐삐삐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거죠. 이 관제센터에서 지금 어디 가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그리고 빅데이터로 범행을 주로 저질렀던 시간을 다 입력을 해놔서 그 시간에 외출을 하면 또 삐삐삐삐 해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 약간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해야 됩니다. 예. 배터리가 25%까지 밖에 안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또 신호가 갑니다. 근데 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석방됐던 사람은 다시 교도소 갈 수도 있고 이거 자체로 또 별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일단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자기 동선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잡히는 거죠. 이거 하다가 이제 관제센터에서 보고 범죄를 실제로 막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택시를 탄 것 같은데 지역을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좀 으슥한 야산에 있는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이제 칼로 이렇게 겨누면서 그래서 그쪽으로 차를 몰라라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걸 이제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문제 아닌 문제가 성폭행을 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미수는 되는 거죠. 근데 미수는 적어도 실행의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도 안 한 경우에는 아예 처벌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나요? 유형들이 있나요? 범죄 유형이? 지금은 주로 이제 4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성폭력 범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애자 약취유인죄, 그 다음에 살인죄,
예, 최근에 2014년부터는 강도죄. 예. 가석방이 될 때는 지금 모든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 아이디어가 스파이더맨에서 왔다는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판사가 만화를 보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나쁜 사람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팔에다 뭐 이렇게 붙였대요. 아, 붙이고서 그 위치 추적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뭔가를 범죄인한테 붙여놓으면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전자발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를 보다가도 좋은 아이디어가. 그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저희도 1990년대 말부터 정부에서 이걸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위치를 다 파악한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4년, 2005년 20명 죽인 유영철 사건, 14명 죽인 정남규 사건이 나오면서 이게 2005년도에 처음에 발의가 됩니다. 이 전자장치 부착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킨 계기가 된 사건이 네. 있는데요. 이게 김장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김장호. 예, 심부름을 하러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숨진 허양은 실종 16시간여 만인 2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주고 나오던 허양을 유인해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 2월 17일에 용산구 용문동에 어떤 한 네. 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네. 그리고는 16시간 뒤에 의정부 공터에서 발견이 되는데 뭐 사망한 상태였고 네. 목에 흉기로 찔린 자국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범인을 이제 잡고 보니까 이웃인 그 신발 가게 주인이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아들이 23살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여자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넣고 저기 의정부까지 가서 불을 지른 거죠.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근데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피고인 김장호가 바로 5달 전에 똑같은 그 가게에서 43살짜리 여자아이가 신발 구경하러 왔는데 추행해서 재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김 씨는 작년 6월 같은 신발 가게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5달 만에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지난번 재판한 건 뭐냐. 그거가 안 된다. 그걸로. 그때 막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에 공분이 일어난 거죠. 모자 좀 벗겨. 그래서 진짜 이 극악무도한 죄를 잡는 게 좋겠다. 이제 전자발찌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듬해.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07년에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동 성범죄를 막기엔 미흡합니다. 9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수는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그 해, 그때 이제 그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7년을 부착했습니다. 그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한이 10년이었어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인지장애란 진단이 나옵니다. 참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68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근육으로 몸을 불렸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들어오면 이제 김길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뭐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제 무탱크에 유기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조두순 사건부터 김길태 사건까지 연결되는 그 두 사건이 범죄 예방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됐고요. 살인죄까지 다 적용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전자발찌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요. 이미 그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사람이 2010년 시점에서 과거에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다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발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39살 강모 씨. 2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헌 논란 때문에 발찌를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결국 합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익인데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으로 많게는 2,6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 7년 후에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의무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혹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 소급 입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 전에 발찌를 안 채웠던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근데 조두순은 2008년에 발찌를 찼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있어가지고 이 그 재판을 7년 받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그렇죠.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찌를 몇 년 동안 찬다라는 판결을 네. 받았습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주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안병헌입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자면. 예, 이제 무도실무관은요. 전자발찌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보호관찰하고 2인 1조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의 차이는 뭡니까? 보호관찰관은 이제 면담을 하거나 대상자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술 드시는 거 요새는 안 드시죠? 이제 아예 끊었어요. 그 음주 제한 진술사항 부과돼 있으셔가지고 저희 음주 측정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것도 모자라 술을 먹고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했는데요. 보호관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원래 무도실무관입니다. 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상황을 제압을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무도로 제압하는. 네. 무도실무관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전에 그 태권도 사범을 했었어요. 그러세요? 태권도 사범을 하다 보니까 내가 태권도를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갑자기 이제 이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을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뽑히신 거군요. 이게 시험이 있을 텐데 어떤 무도실무관은 말 그대로 무도 3단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뭐 합기도든 유도든. 예, 맞습니다. 예,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그리고 출장도 가고 출동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일종보통. 그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 통과 후 면접을 보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되는군요. 네네. 저기 태권도가 몇 단이세요? 태권도 저는 4단입니다. 실전 체포수를 또 하셨고. 네. 2008년부터 아동 범죄자들,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마크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실시간 관리를 하는 전자감독 제도가 생긴 거죠. 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 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강제로 발찌를 벗겨낼 경우에는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어떤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겁니까?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말 그대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4대 범죄가 있어요. 강력범죄, 살인, 강도, 그리고 유괴,
성범죄. 이런 사람들 계속 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요. 2019년도에는 지금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가석방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두 채우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증석방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자발찌 하나로 대상자들의 동태가 모두 파악이 됩니까? 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는 말 그대로 GPS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데서도 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전자발찌가 움직이면 속도라든지, 뭐 출입 제한이라든지, 훼손 여부라든지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모든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군요. 이게 발찌를 차게 되면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디든지 다 다닐 수도 있고.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준수사항이라든지 부과가 되어 그런 있으면 것들이 있겠죠. 또 가지 못하고요.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준수사항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출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에서 외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밤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외출 금지.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이제 접근 금지하는 그렇죠. 방법이라든지. 전파 방해를 한다면 안 된다든지. 그게 모든 게 다 준수사항입니다. 담당할 대상자들과는 언제 처음 만나시게 된 겁니까? 대상자들은요, 우리가 교도소에서 먼저 만나요. 네. 전자발찌는 교도소에서 먼저 부착을 한 상태에서 출소를 하거든요. 출소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뭐 하냐면 또 보호관찰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고 뭐 교육을 좀 받죠. 또 전자장치라는 게 충전도 해야 되고, 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보호관찰 담당자가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받고 동행을 해서 집에 가서 재택장치라고 하는 기계를 설치를 해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집의 기가 여부 확인, 그리고 충전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집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현재 전국에 있는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4,500에서 많구나. 5,000명 정도가 지금 굉장히 많네요. 차고 있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관제센터라고 있는데 전국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관제센터, 중앙관제센터가 있고 또 대전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 그 사무실 컴퓨터로 확인이 또 가능하고 현장 가가지고 또 업무폰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실무관님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저는 이제 청주에서 왔거든요. 청주 지역 보면은 뭐 보은군, 진천군, 계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까지 다 같이 관리하니까 한 100명 이상 정도. 굉장히 담당하는 그 대상자가 많네요. 네, 저희 기관에서 기관에서. 꼭 매일 100명을 만나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대상자가 재범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낮은 사람들이 있고. 보호관찰관들이 선별적으로 그걸 좀 나눠놔요. 주요 감시 대상자들을 위주로 조금 네네. 거기서 고위험 대상자들은 사실은 하루에 5번, 10번도 만나기도 하죠. 그래요? 잠복하기도 하고 가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몇 번씩 계속 하기도 해요. 잠복을 쓰는 걸 일부러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차에서 대기하면서 너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야 돼. 약간 이런 주시. 그리고 몰래 이제 잠복을 하면서 전화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 먹은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늦어지면 저희가 또 현장 출동해서 이렇게 기가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움직여 주시고요. 누구랑 같이 있는데 괜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솔직하게 얘기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지만 네. 안 한다. 근데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 그럼 바로 개입 들어가는 거예요. 불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또 만약에 지인들과 있다고 하면은 동생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갑자기 동생이 그래요? 네.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자기가 이제 전자발찌 차고 뭐 보호관찰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인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잠깐 뵈시죠. 막 해서 옆에 이야기해요. 이거 뭐예요? 그랬지. 좀 봐주세요. 막 이런 거.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이죠. 불구이 등지고 왼쪽 이쪽에. 그럼 여기 같은데? 이쪽인데? 그죠? 일단 저쪽으로 한번 치기까지 가보죠. 네, 어디 계세요? 집 앞에요? 노래방? 무슨 노래방이요? 우리 잠깐 왔거든요. 얼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갈 테니까요. 예, 잠깐만 얼굴 보시죠 뭐. 예. 아까 노래 소리 좀 나던가? 노래 소리 안 나요. 바깥에서 전화 받는 느낌인데 그 소음이 노래방 소음이 안 나요. 누구랑 계셨어요? 형이라고? 어떻게 하셨어? 형이 같이 있었죠. 교도소 훈련소에 같이. 이게 취소해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약점 많이 드셨어? 안 먹었죠. 아시잖아요. 특정 한번 하시고. 뭐예요? 요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라. 너무 자주 오시니까 자주 뵙는 거죠. 길게 한번 불러주세요. 아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한 명 먹었는데? 한 병 맞아요? 네. 저기는 음주운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가주면 안 돼요? 도망간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셔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차를 놓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전에 병원에 저기 잠깐 계셨죠? 네. 거긴 왜 계셨어요? 차 세워놓고 거기 잠깐 앉아서 통화하고. 어디서 앉으세요? 벤치에서? 네. 뭐 어디야 지금? 10년간 일하시면서 위험했던 적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술 많이 안 먹지?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또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술을 취하면 사실 사람들이 또 격해져요. 그래서 뭐 면담할 때 맥주병을 들고 온다 그러던가 위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이마 박치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박치기를? 예, 얘기하다가 자기가 열받아서 이렇게 박치기를 한 거예요. 방검복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꼭 착용을 하셔야겠네요. 실무관님이 특히 그 의심하는 대상자가 좀 따로 있다 그래요. 평상시 되게 까칠했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할 때. 예전에 제가 굉장히 티격태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업무폰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대상자와 수시로 통화도 하고 연락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문자가 이게 띡 하나 왔어요. 뭐라고요? 오늘 자기가 여기서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건물 사진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 그리고 주소까지 명확하게 딱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항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주간 근무였는데 야간근무자한테 만약에 신호가 끊기면 얘 해외로 도주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저는 퇴근했는데 1시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야, 비상소집이야, 들어와.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도주하고 있는 중이죠. 비행기 타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찾지? 이 사람이 베트남으로 도망갔어요. 네, 베트남. 거기도 한국 영사관, 있기 때문에. 예, 영사관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주재 경찰관이 계세요. 예,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강력범죄자가 해외로 지금 도주 중이다. 입국할 때 심사 볼 때 이거를 허가해주지 말라. 그리고 다시 대상자를 보내달라. 예. 소환시켜달라. 예. 그래서 팀을 꾸려서 우리가 공항 가서 검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직감적으로 좀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느낌이 쎄한 이게 있는 거죠. 맞습니다. 현장 볼 때 다른 대상자 측에도 보면서 잠복도 하고 이러지만 인력이 조금 많아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인력이 있어야 그 많은 또 대상자들을 정밀하게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시죠. 네,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거를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장 가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고한 분들의 피해를 막아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이게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난 강력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신속 수사팀도 생겼고, 그래요? 그런 사법 경찰권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자발찌는 CCTV 이제 통합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뭔가 수상한 곳이 있으면 CCTV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프로파일러처럼 범죄 현장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것도 저희도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범죄를 또 저지를까? 여기는 또 왜 갔을까? 이 사람의 이동 경로 분석을 저희가 항상 해요. 예.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여긴 또 왜 갔는지, 예. 그거를 주력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저는 이제 또 인물관계도 같은 것도 만들어요. 누구랑 헤어졌는지, 또 새로운 인물 어디서 만났는지. 그래서 인물관계도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의 경로라든지 또 범죄의 어떤 유인성이라든지 굉장히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이게 범죄를 저지르면은 여기 좀 가중처벌이 되겠죠. 이제 사실은 훼손과 훼손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별건이에요. 왜냐하면 훼손은 말고 전자장치 부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자발찌를 훼손을 하게 되면 뭐 징역 7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뭐 이렇게 받고요. 또 이걸 또 수사를 또 받습니다. 이 일을 좀 오래 하시면서 나름의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희는 항상 눈빛이 중요하죠. 네, 눈빛은 사실 남다르긴 해요. 네. 그런 거요. 네. 제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선하게,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좀 강렬하게, 좀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기선제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건 언제 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도소의 출소 전. 출소하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좀 거만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발을 쭉 내밀어요. 그 약간 채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채우면서도 뭔가 기분도 안 좋고 너 나가라, 너 나가봐라, 너 나 다음에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로의 좀 기싸움이 조금. 네, 기싸움도 있고요. 통화로 술 먹고선 뭔가 욕을 하면서 힘들겠다 진짜. 제가 이제 소심한 복수가 있었어요. 어떤? 네, 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욕을 못 하잖아요. 욕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야, 이 너 새끼라고 하셨어요? 새끼? 새끼? 뭐 이렇게 하다가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사건도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스토킹 얘기예요. 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얘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원래 이 속담의 의미는 뭔가 꾸준함, 적극적인 어떤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고 얘기하는, 끈기 있게 그럼요. 하라. 네, 좋은 의미였지만 이게 찍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았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얘기가 되거든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새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빈소를 지킨 큰딸의 친구들은 남성의 스토킹이 석 달 동안 집요하게 이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50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피해자의 딸을 오래전부터 스토킹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한때는 좀 끈질기게 하면 그렇죠. 오히려 좀 낭만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이기도 했었어요. 사실 많이 착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이랬을 때 계속 하게 되는 네. 작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처벌받는 행위가 된 거죠.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겠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스토킹도 처벌이 잘 안 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받는 큰 고통에 비해서 여전히 벌금 8만 원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 국회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99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는 시도가 네. 항상 됐어요. 어떤 국회든지 발의가 안 됐던 국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통과가 되고 이제 시행이 된 게 작년이에요. 근데 근데 이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요 선진국들은 90년대에 이 스토킹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정비는 다 마쳤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2000년에 이미 스토커 규제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형사처벌해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이거를 환영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은 거죠. 국회는 그동안 스토킹과 애정 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많이 늦었지만 이 법이 꼭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행 첫날에 전주에서 첫 사례가 예, 맞아요. 나왔다고요? 10월 21일 0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1시간이 지난 새벽 1시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에 1시간 후에 또 벨을 누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와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를 해갔어요. 그 예전 같으면 그냥 그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티커 발표하고 그냥 죄의 종류가 달라진 거네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5가지를 다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따라가거나 접근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문자, 전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상대방의 살고 있는 주거지나 갖다 놓는다든지 주거지 근처에 어떤 물건을 훼손한다든지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스토킹의 대표적인 사례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스토킹 행위를 흉기를 들고 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다,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그 스토킹 행위를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좀 변호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2020년 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의 어떤 실태와 현황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그 성착취 영상물에 관여한 주범들의 조금 가려진 공범 하나가 있어요. 강모 씨라는 공범인데 강모 씨가 이 9년 동안 한 피해 여성을 스토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 스토킹 피해자를 제가 변호를 했던 사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킹 피해 사건이에요. 사건은 2012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됐고, 피해자, 그러니까 대상자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성이었어요. 학생 때 이미 스토킹을 한 거예요? 이 가해자 학생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조금 적응 못하고 사회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이 가해자는 이 선생님한테 조금 의존하게 되고, 그게 발전해서 집착하게 되고 스토킹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반을 조금 분리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를 해버려요. 그런 성향만 보더라도 사실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은 아마 가실 거예요. 자퇴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협박 형식의 스토킹이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커터칼을 들고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협박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빨간색 펜으로 선생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주민번호를 막 써놔요. 난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의 개인정보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족 것까지. 또 선생님의 차량을 훼손하는 것도 있었고,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기 때문에 더 그렇죠. 누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되게 사실 끔찍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근데 일단 그 피해자분의 가족의 신상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던 선생님의 자료 쳐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조주빈의 공범 강 씨는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십 차례 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다 구속됐고 그거 진짜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알 수 있는 사람도 좀 제한해야 돼. 당연히 제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발단은 개인정보 유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흥신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동기와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선생님이 결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런 스토킹 행위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가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이 되었거든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상습 협박이에요.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수감을 하게 되죠. 1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고통받았던 기간은 1년 2개월의 형사리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좀 불공평하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1년 2개월 동안 스토킹 행위가 중단이 되었을까? 아니에요. 구치소에서도 협박 편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야. 난 반성하지 않아. 라는 취지로 선생님한테 또 협박 편지를 보내요. 선생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심지어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던 아이니 출소하면 당연히 또 협박이 이어졌겠죠. 출소하기 이틀 전에 이사도 가고요. 전화번호는 이미 수없이 바꿨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출소한 지 5개월이 되는 날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이사간 집 우편함에 선생님의 바뀐 주민번호와 그리고 가족의 주민번호가 또 적어진 편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일인데 출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해가지 않으시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또 그렇죠. 구청에 사실 우리 뭐 개인정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증명서 발급하고 이럴 때 주민번호, 이름 있으면 다 발급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 권한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당시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좀 얘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도 개인정보를 빼내 수차례 조주빈에게 건넸지만 6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건 복무기간이 남은 강 씨가 출소 9일 만에 구청 공익으로 배치돼 개인정보에 또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구청은 과거 강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전과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어떤 혐의로 갔다 왔는지 몰라도 1년 2개월 실형 갔다 오는 거는 되게 큰 거잖아요. 무슨 범죄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도 사실 사과를 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저희 납득하지 않지만 정가와 관련된 거는 너무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공받지 않는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호해줄 사람 이런 식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을. 그리고 조주빈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협박의 방식이나 이런 게 더 심해졌겠죠. 이 스토킹 가해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주면서 살인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좀 보복해달라.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살인 첨보를 첨부를 400만 원을 주고 하고 실제로 살인 예비죄로도 유죄를 받았어요. 나는 죽이려고 한 목적은 없다. 그냥 뭐 보복을 해달라는 얘기지. 그게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살인 예비죄도 인정이 됐고. 공범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조주빈에게 A씨 딸의 살해를 청탁하고 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의 연락처와 딸의 어린이집 주소 등을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강 씨에게 A 씨의 딸에게 독국물을 쓰겠다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법 좋아. 나는 심신미약으로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또 다시 고소를 했고 이 N번방의 사건과 함께 이제 사건이 진행돼서 13년형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예요. 13년 뒤에 선생님한테는 13년도 그렇죠. 이 13년 뒤가 문제죠,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N번방 관련된 피고인들은 다 20대 초중반. 선생님이 이 고소를 한 이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상 공개를 좀 요구를 해요. 이 가해자 좀 신상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좀 모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청원을 하고 그 국민청원에 51만 명이나 사실 동의를 했고 당시에는 되게 뜨거운 이슈였어요. 청원글은 게시 하루 만에 30만 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강 씨 신상 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신상 공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올리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스토킹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인 고통과 끔찍함과 어떤 무력감을 잘 담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섭죠. 이게 스토킹이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이 사건 한 번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 준다면 하루를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도 정말 어려운 게 스토킹 피해거든요. 공범 강모 씨는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나 어플 이런 데 들어가시면 우리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피해자분 변호를 하셨으니까 이 강 씨를 재판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그렇게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아요. 네. 그냥 아휴 또 저런 애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첫 재판에서 그 강모 씨를 처음 보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재판을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했었어요. 네, 자기 변호인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막 얘기를 하는 그 애티튜드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고인들의 진심 어린 반성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신도 몰라요. 피고인 본인만 알아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만 법정에 와서는 그래도 반성하는 척하는 쇼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쇼도 전혀 하지 않았던 상당히 특이한 사람. 최후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 되게 놀랐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 나라는 발달 장애가 죄악이다. 따라서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오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란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나라 탓하는 거. 이게 그렇죠. 자기는 장애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날 돌보지 못했어. 그래서 난 우리나라가 싫어. 떠날 거야. 자기가 말도 안 되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나 저기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법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반성문도 제출. 네, 했죠. 그렇지만 판사가 이건 반성하는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와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을 못 느끼는 예, 공감 능력 같은 게 전혀 제로인 거죠. 반성의 의미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따끔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낸 반성문 때문이었는데요. 강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단 판사님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 없으셔서 모를 것이다란 취지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강 씨가 범행 내용이 안 좋은데도 자꾸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다. 반성 태도를 알리고 싶다면 생각을 하고 쓰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스토킹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뭐 형량도 강하게 처벌하기 중요하지만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일단은 스토킹의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인 법률이기는 해요. 아직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좀 충분한 피해 보호라든지 예방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분명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좀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처음 입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실 개정을 하는 거는 제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라는 게 아주 특성이 분명한 범죄거든요.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서 끊임없이 법률이 따라가야 돼요. 법률이 절대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네, 법률은 뒤따라가야 돼요. 업데이트해야죠. 계속 개정에 좀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또 많죠.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방의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상대방이 나 그만해, 나 싫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라고 했으면은 더 이상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많은 일들이 해결돼요, 정말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상대의 코끝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강도와 성폭행과 살인이 한꺼번에 일어난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 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그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막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의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살인 전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고. 그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 강취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바리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분석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그렇죠. 사실 과거의 기준일 수도 있고요. 수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럼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출간한 2020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욜드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영올드. 영올드의 합성어예요. 욜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젊은 노인이라는 건데 말에 어폐가 있지만 사실 정말 이제 젊은 노인이 정말 많아지게 된 거고. 이제 더 이상 노인의 기준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이의 영역이 좀 넓어진다. 노인들은 사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젊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낡아 있고 이런 낡은 인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노인 성범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노인 성범죄 관련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편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노인이 가해자였던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거돈 시장 사건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해 여성은 이달 초 업무 시간 오거돈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고 오 시장 집무실로 갔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합니다.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합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으로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아유. 70대는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 약하다며 힘없고 병든 노인의 미친 짓을 용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선고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이 사건에서 특별하다고 저는 볼 수 없고 실제로 노인 성범죄 피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변론 방식이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를 변호인은 알고 있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론을 마지막으로 했을까? 그동안 먹혀왔다는 거죠. 감경의 사유로 상당히 작용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좀 봐달라. 그런 온정적인 시각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령이라는 사유만으로 이제 감경이 됐던 사례 제가 2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교사였던 고령의 피고인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가 볼링을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중학생 2명을 강제 추행을 합니다.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그런데 1심, 2심 모두 강제 추행의 어떤 최저 기준인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만 선고를 받습니다. 양형의 이유를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건 아니죠. 이거는 명확하게 교사가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사건인데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사실 나올 필요가 없는 판결인 거죠. 그렇죠. 노인이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피해자들이 중학생이면은 일반 성폭력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실형 선고가 거의 많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놀이터에서 혼자 이제 그네 타고 있는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서 강제 추행한 70대 노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그 재판부에서는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고령인 점이 상당히 감형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또 7세 여자아이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서 또 강제 추행을 합니다. 재범의 기회를 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점이 대전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인이라는 전제 때문에 그 범죄 질이 감형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판결문을 쓰는 거에 있어서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맥락 없이 고령인 점 이런 문구가 들어온다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형과 감형 같은 중요한 결정 앞에는 그것의 논리적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뭐 사형을 한다 이렇게 이게 논리적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것이 어떤 이런 결정적 판결의 논리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도 사실은 그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젊은이들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나이라는 권력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있어서 활용하고 또 노인이라는 어떤 일반인들의 온정적인 시각을 활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양형 기준이라든지 양형의 사유, 양형의 설명이 좀 더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반대로 그러면 노인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또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통념이 피해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노인 피해자의 발생 비율이 2016년에 560건 정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 800여 건 정도 집계가 돼요. 하루에 2명 이상의 노인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령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과연 나를 믿어줄까? 심지어 가해자가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일 경우에 믿어줄까? 젊은 사람이 굳이 왜 노인을 성폭력해? 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남사스러워.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영화 69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69세? 노인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이제 소재로 활용한 그 영화인데 사실 실제 사건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60대 여성이 병원에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다리에 붕대를 좀 새로 감아달라고 이제 3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또 붕대 뭐 처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60대 여성 환자가 30대 남성 조무사한테 강간 피해를 당합니다. 지난 8월 서 씨가 입원해 있던 한 병원. 서 씨가 한 남성 간호조무사와 치료실에 들어간 뒤 30여 분 만에 문을 나섭니다. 둘만 있던 그 30분 동안 서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있었고 곧 결혼을 해서 상견례를 해야 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남편이 바로 병원에 찾아오고 이제 그 가해자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이런 걸 했다. 나는 이 사람을 강제로 강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인서는 어떠한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네. 라고 해서 자필 서명까지 받아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가해자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이 여성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아줌마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마치 네. 이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뭔가 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네. 그래서 자기가 응해줬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 같은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을 수고했어요. 그러시면서 나가셨거든요. 합의로는 했어요. 네, 강제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자가 오고 피해 여성은 사실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엄청난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동네에 온갖 소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심지어 늙은 꽃뱀이다. 젊은 남자랑 성관계했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소문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력해? 라는 기본적인 어떤 편견에서 사실 수사를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피해자분.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까지 막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데리고 형사들이 대역을 하는 방식으로 60대 여성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자신의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그 현장 검증하는데 조사가 울다가 무슨 보면 주저앉고 막 울고 이거 꼭 우리한테 조사받아 봤어요. 세 차례나 재조사를 받았고 현장 검증도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지가 약해 성폭행으로 보기엔 미심쩍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 씨는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다 가해자가 입을 막아 의치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번 정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3번 다 반려를 하고 마지막 4번째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 응해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하고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구속이 기각됐다 이런 소문이 또 동네에 나다 보니 아 그럼 이 사람 합의하에 한 거 맞네. 그 강간 아니었네. 역시나 아니었어. 이런 식의 소문이 사실 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피해자가 선택했던 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유서에 이렇게 남겨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자였으면 그 놈은 구속됐겠지. 그 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나쁜 소문도 안 났을 거야. 그 딸 아이랑 남편 눈을 볼 수가 없다. 유서엔 인격을 파괴한 흉악범이 활개치고 있다. 법엔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가해자가 5년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간 합의금 이런 식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요. 그리고 자인서 그거를 직접 작성한 게 사실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 사건인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 여성이 60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5년이다. 편견이 개입된. 그럼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편견이 개입이 되었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에이지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좀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피해는 그 사람의 나이랑 상관이 없는데 노인들을 상당히 어떤 무성적인 존재, 별로 이제 성별에 따른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런 노인 피해자에 대한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좀 잘못된 편견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법률의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성적 수치심의 유발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법률에 있는 용어이고 법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행 피해 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요. 10대, 20대, 30대 피해자들은 깜짝 놀래요. 왜요? 꼭 느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성적 빡치심을 느꼈다고. 정답에 저게 더 정답인데 그런데 이 노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이게 노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60대 이상이 경험했던 어떤 형법의 시절은 강간과 강제 추행의 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어요. 형법에 정조를 침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본인이 하다 보니 그 수치심이 강요받고 본인이 거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수치심은 누가 느껴야 될 감정이냐? 피고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가해자들이 내가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느껴야 될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지금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법원의 판결 방식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깨지고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너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끄러운 거랑 무슨 상관인지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사법기관이 대신 복수해 주는 게 사법체계의 핵심인데 왜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지를 저는 물어봐야 되는지가 수치심이나 단어를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이제 법률에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시대에 상당히 낡은 개념이거든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이 세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 이게 사실 발의가 되어 있긴 해요. 그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대체하자라는 식으로 하고도 있고요.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너무 좁게 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치심이란 표현을 더 넓은 뜻의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노인 성범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노인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법정에서 뭔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중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묶어서 고령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소한 이거는 법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해요.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 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 때를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저는 라면 끓여 먹을 밖에 없는데요. 예? 라면밖에 안 끓여 먹었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위험만 직접적인 했다. 상해가 뭐죠? 물리력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왠지 아까 그런 얘기들을 듣고 변화가 생긴 모양이에요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네. 편이고 네.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니까. 근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엔 아무런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소위 많이 이제 하죠.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이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 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 끝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의무사항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